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정부 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시국 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오늘 시국 선언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시국 선언은 나탄시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함께 시민단체 야당 의원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강력 규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직접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앞서 어제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에도 동양 같은 돈을 받지 않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징용 피해 할머니들은 시국 선언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관련 단체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피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 피해자 측이 정부안의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정부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밤침과는 상관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끝까지 배상을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겁니다. 대리인단 측은 만약 정부가 피해자 회사에 반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무효화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도 다시 정부의 제3자 배상안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채권 소멸 절차, 즉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배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피해자가 이번 정부안에 동의할지를 두고 갈등과 반발이 반복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발표를 오늘 아침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이번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를 계기로 현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일제히 일면에 실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악화한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를 전후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설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한 윤 대통령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일이 정치적 매듭을 지었다며 일본 정부는 사과를 계승한다는 방식으로 호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에도 일면에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소개하면서 사설을 통해 대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현안의 포괄적 타결을 주문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도 한국 측이 보여준 수출 관리 개선책에 따라 원상 복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해법을 발표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보 환경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가 필요한 만큼 국내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 동원 해결이 먼저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결단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4월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번 해결안 발표를 성과로서 미국,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대외 호소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발표 이후 한일 외교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일본 NHK와 교도통신 등은 이번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당국이 오는 16일과 17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래 지향적 대화를 진전시키고 북한과의 대응에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한국의 WTO 제소 등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과거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던 적이 있었다며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위한 별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불씨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법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 먼저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과거부터 배상에 힘썼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는데요.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 3천여 건에다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인 92억 원, 그리고 2007년 또다시 특별법으로 7만 8천여 명에 6,5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배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는 한일 교류 현황을 들면서 우리 국민의 방일과 일본 국민의 방한 모두 수백만 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간 교역 규모와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 규모도 강조하면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한일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경제계, 미래 세대의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어제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언론 대부분 이 시점을 점치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말 추진할 것으로도 언급이 됐지만 일본의 지방선거 등 여러 일정을 고려해 앞당겨지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중단된 지 12년이라 이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만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달에 방일을 할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요. 다음 달 말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에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 시기와 형식, 의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5월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서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서 한미일 간 연쇄 회담을 통해 공조 체제를 더 굳건히 하려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각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은 이날 저녁 대변인 명의로 짤막한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이후에 매우 중요하고 뜻을 같이 하는 전략적인 동반국이라며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고 있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과 관련해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차관은 현지 시각으로 6일 IAEA 이사회 의제 발언을 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IAEA의 오염수 배출 계획 검증 결과를 포함한 종합보고서에 조속한 발표를 요청하고 IAEA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등 이해관계국의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검증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부터 보겠습니다. 여야 입장 어떻습니까? 네, 국내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여당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내버려둔 폭탄 같은 문제를 윤 대통령이 처리한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한 건데 반면 야권은 항일 독립 역사에 대한 부정이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래 차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일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야권은 본격적인 행동에도 나섰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열겠다고 예고했고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의 간담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어제까지 투표율은 53.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관심입니다. 결과는 내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데 당대표 후보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다시 맞붙는 결선 투표가 이뤄집니다. 후보들은 오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막바지 지지 호소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전당대회 막판 이슈로 떠오른 대통령실 관계자의 김 후보 홍보 의혹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무작정 그냥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 자기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 보게 되는 거죠.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그것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을 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셨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는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네,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도 해법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비명계와 동정론이 많다며 이 대표를 옹호하는 친명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과 저녁 식사 약속을 잡는 등 갈등 수습에 나섰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예정된 현장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도 만남을 이어가는 등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언제 소환 통보를 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내 경제를 덮쳤던 악재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0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7월엔 1,300원을 넘어섰고 9월엔 1,400원의 벽마저 허물었습니다.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역시 환율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2,661달러로 1년 전보다 7.7%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뒷걸음질 친 뒤 2021년엔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원화 기준으론 1년 전보다 4.3% 늘었지만 환율 급등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이례적인 수준의 환율 급등이 올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물가 등 다른 경제 상황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2% 내외 성장률을 나타내고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물가 상승이 한 2.0% 내외로 지속된다고 보면 4만 달러 달성이 그리 멀지 않는 시기에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난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2.6%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감소했고 수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지만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K-팝의 종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시장에서 SM 지분 추가 확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카카오가 결국 승부수를 던졌군요. 그렇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SM 지분 9% 확보에 실패한 카카오가 SM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반반씩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SM 주식 833만여 주를 주당 15만 원에 사들여 지분 35%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SM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어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면 카카오의 지분율은 39.9%가 됩니다. 공개 매수가 15만 원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 원보다 25%나 많은 금액입니다. 공개 매수가 실패하면서 지분을 19.43%밖에 확보하지 못한 하이브에 대항해서 인수전의 판세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에서 1조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 가운데 9천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카카오의 계획대로 시장이 흘러갈지 궁금하고요. 또 하이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13만 원 정도에 마감했던 SM 주가가 개장 직후 폭등했습니다. 공개 매수가에 근접해서 카카오의 계획도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의 하이브는 내부 논의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이브는 이제까지 SM 지분 19.43%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지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투자기관과 접촉하고 있어 추격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SM 지분 확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오는 31일 SM 주총입니다. 하이브와 카카오와 손을 잡은 SM의 현 경영진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진 선임을 위해 상하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총의 주주명부가 닫힌 지난해 말 기준 SM 자녀 의결권은 국민연금 8.96%, KB자산운용 5.12%, 컴투스 4.2%, 소액주주 61% 등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네, 어제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제3자 변제안입니다.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서 대신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써놓았는지, 일제 식민 지배를 어떻게 써놓았는지, 독도는 또 어떻게 기술을 해놨는지. 일본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주 망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 그래서 또 2월 달에 가장 최근이죠. 일본 땅이다, 독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우리 위안부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이런 방구, 사과라든지 반성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를 몰라도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 그리고 일본의 전쟁 범죄 기업들에게 완전하고도 완벽한 면죄부를 준, 이건 외교 참사다. 외교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국내에서 정치 잘 모르면 실패를 하더라도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외교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외교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로 대한민국 이게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이분들이 가해자인 일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은 그런 외교 참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외교 참사다 말씀해 주셨고, 뭐 반쪽짜리 해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동의할 수 없지요. 개인이든 국가든 회사든 다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과거를 직시하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고 한 게 DJ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DJ 99년도에 예. 동해, 독도, 어로 수역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만 어업 조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DJ 대통령께서 한일 공동 어로 수역을 열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이 땅이 헐린 거예요. 그건 뭐라 할 거예요? 지금 한일 문제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다 망쳐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김진표 의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또 문희상 의장
국회의장 다 이거 풀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어지러웠던 거 지금 현재 이 실타래 같은 걸 어쨌든 미래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한 건데 나라를 팔아먹었느니 뭐 여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느니 아니 그러면 공동 어로 수역 대한민국 어로 수역 열어가지고 일본 빼가 와가지고 여기에 어로를 하도록 한 거는 그러면 나라 팔아먹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 그렇게 공격은 안 했어요. IMF가 형국이 있었고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협상하는 와중에서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DJ 대통령도. 그리고 그런 관계를 좋아야 우리가 미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부찌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도 하신 겁니다. 그 정신 계승을 하면서 한 거예요. 이번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 징용공에 대해서 네. 일본의 전범 기업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보상하자는 거잖아요. 예. 이런 데다가 못한다고 하니 미래 세대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는 거 요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아니 이게 공동 어로 수역 동해 공동 독도 어로 수역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합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렇지 외교에서는 다 하나가 된다 그러고 다 국방과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거친 이러한 공격이거나 정쟁으로 일삼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 하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고 또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서운해하는 감정을 몰랐겠습니까? DJ 대통령은 그걸 몰랐겠습니까?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고를 쳐도 너무나 큰 사고, 너무나 큰 대형 사고를 쳐놓으니까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렬한 사과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기시다 정부가 있고 그 이전에 아베 정부가 있었는데 네. 일본의 자민당이 극우가 되면서 이 극우 세력화되면서 말하자면 완전히 되돌이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역사 교과서 말씀드렸지만 독도에 대한 문제, 위안부, 과거사 문제 하나도 사과라든지 반성, 성찰이 지금 전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구나 역사 문제가 있을 때는 독일의 사례를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피해자 우선주의, 네. 피해자 중심주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제 동원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동양해온 돈, 구걸해온 돈 받지 않겠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금 살아계신 대한민국의 피해자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피해자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배상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일본의 전쟁 범죄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은 일본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세상천지에 기부금을 내 가지고 자발적 기부금을 내 가지고 불법으로 인한 배상금을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을 받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대한민국 피해본 일본의 전쟁 범죄 국가, 일본 전쟁 범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가 맞는 겁니까? 뿐만 아니고 이거는 삼권 분립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이 강제 동원 문제는 1997년도에 재판이 시작이 돼가지고 네. 이 피해자들이 지금 15분입니까? 그중에 네. 12분은 돌아가시고 3분이 지금 성소해가지고 네. 남아있는데 97년도에 재판이 시작이 돼가지고 무려 20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상권 분립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죠. 네. 과연 이런 폭거를 통해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정말로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개묘오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네. 이 대통령,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1차장, 외교부 아시아 국장, 네. 일본 국장 이 사람들 역사적으로 아마 이 사람들 단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DJ 대통령 한일 어로 수업 같은 경우 국가 팔아먹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웬간하게 하셔야지요. 오부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선언에 의해서 옛날 식민 지배에 대해 했었던 또 아주 이 군국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있었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일본이 그걸 반성하게 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하겠다라고는 그 당시의 역사적 매듭을 DJ 대통령께서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마치 새로운 것들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징용공 문제 1963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할 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 대표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민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당시 결론을 냈던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일본 법원에 이 손해배상에서 청구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졌어요. 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이겼거든요. 두 나라 사법 시스템이 좀 틀릴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가고 네. 많은 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또 일본이 굉장히 장악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갔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검토를 해봤었을 때 상당히 경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역사적으로 매듭이 되었지만 워낙 오랜 역사 동안에 한일의 반일 감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이 함께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번 마무리를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이 징용공 문제가 또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매듭을 짓는 거예요. 네.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때그때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또 하나의 산을 넘고 또 매듭을 짓고 가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무슨 오적이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굉장한 정쟁의 요소로 가고 있다. 아니 5년 동안에 죽창가 부르고 또 토착외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공격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됐지요? 자, 제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반대하고 있는 좌파 진영에 이 반일 감정 이용해 먹었었던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반대가 있을 것도 다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만 미래로 가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씩만 듣고 넘어갈게요.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중순쯤에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 추가로 성의 있는 호응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나온 걸로 봐서는 국민들 감정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선언 같은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한일의 역사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데 그 이상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의원들도 함께 한일의원연맹을 하면서 다 서로들 교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 계승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사과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 계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면 좀 더 좀 성의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맥혔던 양국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곧 열리게 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어떤 추가 적인 어떤 방안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줄 거 전부 다 내주고 면제부 다 주고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어떤 호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피해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기대한다는 게 굉장히 모멸적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제 식민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광복을 얻었습니다. 광복을 해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역사를 한 정권의 특정 정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지 못할 과오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역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을 개성한다. 역대 내각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아베 신조 내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무라야마 총리라든지 오부치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극우파의 상징이었던 아베 신조도 역대 내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 내각 개성 이야기하려면 사죄와 반성, 성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시다 총리의 발언 그 어디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범죄 기업들도 이 지금 소위 말해서 배상금도 아닌 기부금도 내지 못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놓으니까 지금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좀 남 탓 좀 그만하시고 윤석열 정부가 고뇌에 찬 결단이라면 그것을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하십시오. 근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은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죽창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수출 규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불화수소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일본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결국 우리나라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생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반도체 업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수입 다변화했고 기술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국산화 100%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잘못했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본 경제에 크게 뭐 기대고 있는 것처럼 천만에요. 3, 4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하자면 일본은 능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 침몰하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부상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기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일본에게 이렇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지요. 정신대 이 전정부 탓 좀 그만하십시오. 아니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외교 관계는.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아니 역사가 있는 걸 하니까요. 아니 과거 역사 연장되고 오니까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DJ 정부에서 해놨던 거 얘기하면 과거 탓하지 말라 그러면 왜 지금 민주당은 과거 탓을 합니까? 아니, 입만 열면 과거 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 문제도 과거 탓을 합니까? 이 과거 탓해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답이 역사 나옵니까? 문제가 과거 탓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신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 저 문재인 정부에 다 깼잖아요.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다음에 끝날 무렵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정신대 양국 간에 맺은 조약을 깬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징용공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전에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는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본인들도 못했잖아요. 좀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도 못한 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외교 참사고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렇게 지금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까지 끌어들이고 도쿄올림픽에서 어떻게든 한일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못한 정권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 이게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도 충분히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일 관계 지금 한미일 관계로 해서 지금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 그래도 집권했던 세력인데 민주당이 이러한 외교적인 일까지 마치 국가 팔아먹는 매국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제가 이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죄송한데요. 짧게 예.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남 탓합니다. 역사도 남 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발 좀 스스로 자기 탓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냐고요? 국민들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똘똘 뭉쳐서 소재 부품 장비 수입 다변화하고요. 국산화 기술, 국산화율 해가지고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생산 공장 만들 수 있도록 9%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9%. 9%. 승리했습니다. 아니 그 수천억 돈 들여가지고 국산화율이 9%밖에 안 수입 됩니다.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의존적인 경제 체제도 다 탈피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서로 이것은. 국제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장비라든가 부품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강하고요. 우리는 생산 기반이 강하고 설계는 미국이 강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결국은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소부장 얘기하고 했지만 일본이 손해를 본 것이죠. 엄청난 돈을 들였어도요. 돈을 들였어도 이게 국산화율이 약 10%밖에 안 된 겁니다. 수입 다변화를 했습니다. 국산화하지 못한 것은 수입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부품 조달, 소재 부품 장비 조달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어도 어느 정부든 그걸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분야예요. 또 다른 건 문재인 정부 탓하다가 이건 또 문재인 정부 아니라도 가능했다 이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을 춤을 춰야 됩니까? 제발 좀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네,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준비된 또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개파 간의 갈등이 계속 좀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최근에 좀 위기의식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것은 민주당이 위기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헌 당규상 당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할 수 있는 당헌 당규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고 불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법원에 내모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우리가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100%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툴 수 있도록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싫든 좋든 그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것도 좀 인정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강성 지지층이 지금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사 앞에서 집회도 했고요. 그 당 청원 게시판에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강성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자라 그러지 않고요, 열성 지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열성 지지자, 열성 지지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격화되어 있습니다. 격화되어 있다 보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팩트 체크도 좀 놓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좀 너무 나가가지고.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뭐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나가버리면 이것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됩니다. 좀 지나서는 우리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야 된다. 예.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티타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좀 즐기다가 나중에 좀 자제를 요청한 것 같은 것처럼 비친다. 그렇게 비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퇴하신 분의 생각이라고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감이 조금 떨어지신 거 아닌가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도 이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 자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미 최고위 긴급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도 밝혔고 대표의 SNS를 통해서도 밝혔고 또 조만간에도 또 밝힐 겁니다. 저는 수시로 자주 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날 때마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일관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지도부 또 당대표의 책임을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에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저 사람 또 그러는갑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은 정치인의 말에 힘이 떨어지면은 상당히 이게 좀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게 이 에너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는 좀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말의 힘을 얻는 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표가 이제 곧 또 민생 행보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 의원님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는 극우라고 그러더니 자당 지지자한테는 열성 지지자라고 그러니까 역시 내 편을 감싸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참 힘든 이렇게 민주당의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대응하다가 보니 분란스러운 겁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지요. 자기 방어권을 보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구속을 시킬 건지 불구속을 시킬 건지 거기서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때 본인이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될까 봐 겁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신분 이용을 해서 모든 방탄을 다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도 하고 부도하고 기권도 했거든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아주 이 아슬아슬한 형국에 놓이니까 더더욱 불안하겠지요. 본인이 떳떳하다면서요. 본인이 아주 당당하다면서요. 이런 한 푼 취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 가시라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옛날에 취업 청탁했다고 했었을 때 방탄 다 본인 스스로 내려놓고 당당하게 가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당대표도 아니었어요. 대권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권 후보였고 당대표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야말로 반칙과 특권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옳은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또다시 설득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저는 당당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명계 의원들이 많은 그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오늘 모임이 있다고 하고 내일은 또 박홍근 원내대표와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짧게 좀 보겠습니다. 투표는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막판에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좀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행정관한테까지 그런 거 지시하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상징성을 갖는 것이고요. 이런 거에 개입하지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하시지도 않을 건데 이러한 사사로운 일들이 이게 아마 그 행정관이 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어쩌다 공무원 된 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의도 출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 아마 계파적으로 좀 연결돼 있거나 이런 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중요한 당의 지도부를 뽑는 데에 녹음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그게 약간의 영향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경쟁자들의 당연한 거죠. 네. 자기가 유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빌미를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오히려 김 후보한테 반감만 생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든 또는 대통령 선거든 당내 경선, 당내 선거든 간에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고 굉장한 이거는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뭐 이미 당무 개입을 촘촘하게 해오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그런 식으로 주저앉히고 나경원 의원 무릎 꿇리고 안철수 대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김을 다 빼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미 더 큰 당무 개입을 해오고 선거 개입을 해왔는데 행정관이 뭐 단체 카톡방에서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대통령실이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 보고요.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 부하들만 내치는 그런 말하자면 좀 가혹한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징계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먼저 당무 개입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일정한 부분 전 낼 수 있다고 봐요. 또 당비도 제일 많이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3,600만 원씩 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의 이 조직적인 플레이가 이게 위에서 지시도 없이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4분,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어제 정부 발표가 하나 더 있었죠.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인데 한 2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분 정도 설명을 해주시고 반론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 52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산업계나 노동계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죠.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주 69시간 정도를 일을 하자. 그런데 일부 국민들께서 그러면 매주 69시간씩 일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9시간을 일을 했다. 그러면 52시간만 일을 해야 되는데 추가 17시간 정도를 더 일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 시간, 이런 시간만큼 덜하든지 월에 덜하든지 분기에 덜하든지 또 모아놨다가 다음에 여행 가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군수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산산업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탱크라든지 자주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수출 안 할 겁니까? 그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절 수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얼음 수요가 많습니다. 얼음을 여름에 팔지 겨울에 팔겠습니까? 그리고 생선 잡아오는데 얼른 갖다 얼음을 넣어야지요. 그래서 이 수요가 많은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이런 제품들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52시간 딱 하면 더 이상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69시간 정도 일을 하고 또 가을쯤에 가가지고 가족여행 일주일 가지 말고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면 이거를 2주나 한 달씩 갈 수 있도록 이걸 유연하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서로 여야가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두자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주말이나 야근 수당 같은 거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 주말에 10시간을 일을 했는데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시간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0% 할증을 해줍니다. 15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주말에 10시간을 했으면 15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근로저축구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일을 덜 하고 휴가를 가든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을 하든 이러한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보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게 매주 69시간씩 일하라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는 선진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대한민국의 사용자들이 거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이 이번에 제가 휴가를 유럽을 가는데 또는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살다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휴가를 다 한 달 쓰겠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용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이 있잖아요. 노조 조직률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2천만 명 중에 노조 조직률이 한 1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노동자들보다 교섭력과 협상력이 월등하게 높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들 연차휴가 마음대로 씁니까? 정기휴가 가실 때 있잖아요. 정기휴가 가실 때 일주일 한 달 막 할 수 있습니까? 한 달 휴가 갔다 오면요 자리 다 빼버립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현실을 무시하고서 마치 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한 달 살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휴가 보름 쓸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동등한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이 교섭력과 협상력이 월등합니다. 그다음에 노조 조직률도 아주 낮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연차 월차 쓰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11.5시간씩 69시간을 쓴다. 기준 근로시간 40시간에 29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쓴다. 이것은 있잖아요. 노동자들 보고 일만 하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휴가 잘 마음대로 쓰시고 잘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휴가 가려고 짐 싸다가 죽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국회 법이 넘어오겠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심도 깊게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이제 굉장히 힘도 세졌고요. 이제 선진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선진화되어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 제도 보완을.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노동의 유연성,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가는 선진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발 좀 책임질 수 있는 사고만 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고를 안 밖에서 너무 많이 치고 계십니다.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14%. 나머지 86%는 조직화된 노조 없이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휴가 쓰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풀샷입니다. 마무리해달라는 사인이고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회사 때문이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갈수록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18도로 어제보다는 2도, 예년보다는 9도나 높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산행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하신다면 화기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